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생물학적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경계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신경계의 발달이 이 생물학적 발달 부분에서도 그렇고 발달 심리학의 전 영역을 통틀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저기라 그랬잖아요. 정보 처리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신경계 발달이에요. 영유아기 발달의 어떤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제 신경계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후 24개월이면 뇌발달이 종료가 된다고 해요. 뇌발달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뇌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라고 이제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뇌발달의 종료는 이제 생성하는 게 종료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24개월 이후에는, 다른 발달이 시작을 합니다. 다른 발달이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된다라는 게 뭐냐면 뇌의 형태학적 기본 구조의 발달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후 24개월까지 태어나서부터 24개월까지는 뇌 성장 급등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태아기 마지막 3개월부터 생후 첫 2년까지, 그러니까 총 한 24개월 플러스 27개월 정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27개월 정도가 뇌성장 급등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뇌가 발달하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답을 내리면은 이제 내려보세요. 자, 뇌의 발달은, 그럼 제 답은, 24개월까지는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24개월 이후부터는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점에도 이제, 인간의 발달은 뭐랑 뭐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유전자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24개월 전에는 뇌 발달에 있어서 유전의 요인이 조금 더 세고, 자, 그 다음에 2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환경의 요인이 조금 더 세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잉 생성 속가내기, 뭐, 시냅스 가지치기라고도 부르는데, 요, 24개월까지가, 해서 24개월까지가 과잉 생성 시기고, 속가내기가 24개월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과잉 생성은 누구 때문에? 유전 때문에. 속가내는 건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잉 생성 속가내기는 여러분 신경계 발달에서 꼭 외워둬야 될 개념이에요. 자, 뭐 뉴런은 다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심리학 개론 시간에 다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돌기가 있고, 뭐 세포체가 있고, 뭐 수초막이 형성이 되면서 축색을 따라서 뭐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돼갖고, 요 끝에서 이제 뭐 이제 전기적 신호가 화학적 신호로 변경이 돼갖고, 요 화학적 신호가 다시 또 여기 돌기에서 이제 전기적 신호를 유발시켜갖고, 뭐 이렇게 또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죠.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발달에서 각각의 뉴런은 모든 신경기능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누구였지? 백지설이 뭐 로크였나? 아무튼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백지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런, 태초의 뉴런이 생성이 될 때 이 뉴런 세포는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어떤 기능을 그러니까 특정 기능을 하게 됐냐면은 각각의 뉴런의 기능은 뉴런이 도달한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대뇌 편재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위치의 뉴런이나 뇌세포가 특정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개론 시간이든 아니면 다른 시간에서든. 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예요? 여기 측두엽에는 뭐가 있어요? 청각과 관련된 신경 그 뇌세포가 있고, 그 후두엽에는
시각과 관련된 뇌세포가 있고, 전두엽은 뭐예요? 어떤 인지적인 처리를 하는 기능, 인지적인 처리, 뭐 이런 기능을 하는 뇌세포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뉴런이 도달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처음에는 다 백지 상태예요. 자, 세포 분열과 시냅스 생성을 통해서 뇌가 점점 뭔가 이제 팝콘이 뻥튀기 되는 것처럼, 팝콘이 뻥튀기는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뭐지? 그 이스트 넣은 빵 반죽처럼 이렇게 훅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고, 그러니까 머리통을 꽉꽉꽉 채우게 되죠. 자, 이런 뉴런 간 시냅스 연결은 뇌성장 급등 동안 급속히 이루어져. 언제? 태내기 마지막 3개월부터 시작해서 24개월까지 시냅스 간 연결이 계속 만들어지고 뇌세포들이 점점 이제 그 자기 위치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보통 영아는 성인들보다 훨씬 많은 뉴런과 신경 연결을 갖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뭐 뉴런 연결이 많으면 더 똑똑하고 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뉴런과 신경 연결이 많다고 해서 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태어난 애들 말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하죠. 우리보다 산수 할 수 있어요, 산수 못해요? 산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뉴런 연결과 신경망이 이제 많다고 해서 어떤 고도의 정신기능과는 이제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아는 성인들보다 더 많은 뉴런과 신경 연결을 갖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죠. 자, 뭐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이는 뭐 별로 없죠.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좀 많아지고 2년째 되는 애, 이때가 언제예요? 뇌성장 급등의 시기예요. 급등의 시기고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뉴런이 더 생성이 되고 시냅스가 연결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그럼 성인은 대충 그림이 어디쯤 돼 있을까? 6개월과 뭐 2년 요 사이쯤 되겠죠. 뭐 6개월에 가깝기보다는 요거보다 조금 더 없어진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신생아들은 더 많은 신경 연결을 가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고 계세요. 왜 그럴까? 답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뇌발달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되짚어 볼게요. 뉴런이 등식하고 뉴런과 이동이 분화하고 시냅스 형성과 수초화가 일어나고 뉴런과 시냅스와 뉴런의 선택적 소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처음에 뉴런이 이제 요만한 관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뉴런이 증식하고 이동하고 분화한다는 거는 특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 슉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고 시냅스가 형성이 돼요. 뉴런끼리 막 연결이 되고 수초화가 일어나요. 수초화가 뭐예요? 이 축색이 뭘로 둘러싸인다? 어떤 지방질에 무언가 이렇게 싹 둘러싸여 갖고 전열이 아닌 전도가 아니라 누전 방지하는 걸 모르는 절연 역할을 하는 그 지방층이 둘러싸여 그게 마이알린 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생기고, 그 다음에 24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선택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뉴런은. 자, 뉴런의 증식부터 볼게요. 신경계는 수정 후 대략 18에서 22일경부터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가운데가 비어있는 관 형태의 신경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 모양에서 혹 이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마 척수일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비어있는 출발을 하고 임신 7주 무렵부터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시작을 합니다. 막 증식해요. 막 증식하고 임신 후반기는 각 피질의 각 층을 형성해. 우리가 이제 피질이라고 얘기하면은 전두 피질,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제 대뇌 피질 있고 이제 요 아래쪽에 변연계라 그래갖고 이제 그 원시적인 뇌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정 피질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영장류의 출산 이전에 뉴런의 증식이 완료가 됩니다. 임신 5, 6개월부터 출산까지는 뇌가 외상이나 손상에 민감해요. 왜? 5, 6개월부터 출산까지는 이런 어떤 신경계들이 막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막 움직이고 있을 때 툭 건드리면은 중심을 잘 못 잡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툭 건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발달하고 있을 때 막 폭발적으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을 때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은 손상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는 증식 과정이 완료된 이후 뉴런의 생성은 불가해요. 우리는 24개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뉴런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생긴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안 생겨봐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뉴런이 손상을 입고 나서 이제 새로운 뉴런이 생성이 된다면은, 원래 최근 연구에서는 뉴런이 새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연구도 있긴 한데, 뭐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아니니까 더 연구가 진행이 돼 봐야 되겠죠. 아무튼 또 나왔어요. 실제로 필요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뉴런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뭐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뇌발달 과정에서 이 뉴런이 필요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뉴런이 만드는 이유가 뭘까? 이걸 계속 궁금을 해야 돼요. 굳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한 거를 다시 기억해 보면 솎아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굳이 만들어 놓고 왜 솎아내? 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솎아낼까? 굳이 만들어 놓고. 아무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뉴런의 이동과 분화. 뉴런이 이동하는 동안 특정 세포 유형으로 분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관 모양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세포가 하나 있다, 뉴런 세포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어디로 갔을 때 좌측 측두엽으로 갔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청각과 관련된 그 세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분화가 시작하고 뉴런의 각 분화 각 신경세포가 어떤 종류의 뉴런이 될지가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냅스 형성 및 뉴런의 성숙 과정은 출생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뉴런의 분화는 출생까지 완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아기의 감각에 대해서 배울 텐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영아의 청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각 같은 경우에는 좀 발달이 늦긴 하지만 청각은 미리 이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특정 세포 유형으로 분화가 완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냅스 형성의 수초화. 시냅스 연결은 태아기부터 시작을 하고 출생 후 1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요. 뇌 신경 연결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발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축색과 수상돌기 접점에서 과잉 형성되는 경향을 보여요.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막 굉장히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엉켜있는 거 봤잖아요. 그게 이제 축색과 수상돌기 접점에서 과잉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포인트, 자극을 많이 제시한다고 해서 시냅스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별표 5개 하세요. 자, 자극을 많이 제시한다고 해서 시냅스가 형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는 발리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뇌 발달 과정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유전의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외부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의 영향이니까, 가만히 내뒀을 때 이제 발달을 하는 거는 유전자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제 발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영향은 시냅스의 선택적 소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의 영향은 이후 단계의 시냅스 선택적 소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24개월을 기준으로 여기는 유전이고 여기는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뇌 발달에서. 왜 굳이 24개월이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유전자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왜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냅스의 형성의 수초, 마이알린 세스는 신경 충족의 전달을 빠르게 하는 절연물로, 수초화는 신경계의 성숙과 병행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수초화가 진행되면서 감각기관 및 운동활동을 더 잘하게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뻗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뉴런이 시납스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정보 전달이 쭉 이루어지고 쭉 전기 충격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수초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첫 번째, 신경 충격의 전달을 빠르게 해요.
신경 충격의 전달을 빠르게 해요.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가는데 수초화가 진행된 거하고 수초화가 진행이 안 된 거하고, 자, 이거는 수초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수초화가 진행이 안 된 거라고 봤을 때 얘가 더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절연 테이프 붙여놓는 거랑 비슷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절연물이잖아요. 우리가 신경계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멀티탭에 꽂혀 있는 여러 코드들처럼 지금 뭘로 다 씌워져 있어요? 고무라든지 전선으로 다 씌워져 있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전선이 다 노출돼 있으면 어때요? 일단 합선돼 갖고 집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전기적인 전기 신호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다른 신경계하고 만약에 이렇게 딱 합선이 됐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뭐 합선이 돼버리면 이렇게 뭐 꺾여서 갈 수도 있고 뭐 나뉘어져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혼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전기적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의 혼란, 이제 수초가 되지 않았을 때 합선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자기 몸을 잘 못 가누고 무언가를 인지를 잘 못하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감각기관 운동활동을 더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이렇게 모여 있겠죠. 특정 기관의 명령을 내릴 때 다른 거에 합선되지 않고 바로 그쪽으로 이제 신경 전달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의 운동활동을 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수초화는 뇌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수초화는 뉴런 생성이 완료가 되고 시냅스 발달 시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단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뉴런들이 다 연결이 될 때 나타나게 돼요. 임신 4개월부터 출생 후 1년 사이에 시작되고 2세 때 최고조로 나타납니다. 시냅스는. 그 다음에 망상체하고 전두피질의 수초화는 사춘기 때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수초화가 어렸을 때 완전히 다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수초화가 완료가 되냐면 성인기 전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성인기 초기에 수초화가 완료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두피질 같은 가장 앞에 있는 전두피질. 뭐 나중에 잠깐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요 망상체가 망상체 여기 전두피질에 수초화는 사춘기 때 완료가 된다는데, 망상체가 사춘기 때 수초화가 완료가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겨요. 이 망상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주의집중과 관련이 있거든요. 주의집중을 사춘기 때 수초화가 완료되는 건 더 잘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주의집중을 더 잘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냐면 벼락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전날 밤새고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기부터 그런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데, 해 보니까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벼락치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예를 들어 벼락치기를 해갖고 뭔가 잘 안 됐으면 평소에 공부를 하겠지. 근데 벼락치기를 하면 막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놀고 놀고 하면서 어느 정도 되니까 벼락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아무튼 망상체가 수초화되면서 청소년기 때 이제 벼락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냅스와 뉴런의 선택적 소멸, 이제 소멸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과잉 생성은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가내기가 시작이 돼요. 시냅스 과다의 약 40%가 가지치기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그래서 요 연결이 된 게 100개라고 하면 그 중에 60개만 남고 40개는 싹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소멸 과정은 뉴런과 수상돌기, 축색, 시냅스에서 모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이제 끊어지면서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에 의한 거냐면 유전자의 명령, 환경 자극, 호르몬, 스트레스 등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일단은 유전자의 명령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뭐 예를 들어 24개월 됐다 그래서 자 이제 24개월 됐으니까 너의 뇌는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죽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갖고 가장 그 생존에 유리한 놈만 살아남자라고 명령을 딱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환경의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시냅스 연결 같은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뇌세포의 자살과 시냅스 소멸은 신경계가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구도심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싹 다 물론 싹 다 밀어버리진 않죠. 주요 도로 몇 개만 남겨놓고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선택적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길이 막 얼기설기 되어 있고 막 건물도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사고도 많이 일어날 거고 보행자도 굉장히 위험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그 DNA가 그 유전자가 딱 보더니 저거 안 되겠네 싶어갖고 자 주요하게 사용되는 도로 빼고 싹 다 없애버려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정교하게 어떠한 그 뇌세포에서 전기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냅스의 양적 팽창은 고도의 인지 기능과는 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냅스의 양적 팽창이 이게 이제 제대로 안 사라지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어떤 정신병리들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많이 남겨놓으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이 남겨봤자 이제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짐만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효율적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좋죠. 그게 생존에 더 유리하고 청소년기에도 생애 초기 가지치기와 유사한 가지치기 곡선을 이제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각 피질이 조금 더 없어진다고 해요. 시각 피질 뉴런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때는. 자, 이런 어떤 시냅스의 선택적 소멸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비유적이라기보다는 뭐 실제로 왜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유전자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쉽게 얘기하나?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한 상태? 이 하나의 개체가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개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개체가 어떤 환경에서 생존할지 모르죠. 그쵸?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신경계를 만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싹 다 받아들여 가지고 생존에 유리하게끔 신경계를 이제 배선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자, 24개월 이전에는 우리가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시냅스와 뉴런이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24개월 이후에는 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시냅스가 뉴런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가지치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좀 전에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유효한 자극들의 신경계만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극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극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생존에 필요한 몇 가지 기능 빼고는 싹 다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24개월 이후를 뭐라고 부르냐면 민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가소성이라는 거 배웠죠? 가소성이 뭐예요? 환경에 상호작용 해가지고 뇌가 이제 변화하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변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민감기는 어떤 기능이 적절히 발달하기 위해서 민감기 동안 해당 자극에 노출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24개월 이후에 어떤 뇌 가지치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지치기가 일어난 동안 뭐가 자극에 노출이 되냐면 언어적인 자극이라든 여러 어떤 사회적인 자극이라든 이런 자극에 노출이 돼야만 그 해당 자극에 대해서 뭐 정보 처리를 하든 아니면 학습을 하든 이 뉴런들이 계속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근손실이 나요.
자,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보충제도 먹고 맨날 헬스장 가갖고 막 일이 된다.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뇌세포도 근육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쓰고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야만 살아남고 더 강하게 연결이 되지, 아무 쓰지 않으면은 이제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뇌가 이제 뭐 두부냐고, 순두부처럼 밍숭맹숭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쓰면 뇌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민감기 때 어떤 적절한 자극을 받지 않으면은 기능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왜곡돼요. 왜? 왜냐면 이제 신경계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 손실이 근손실과 마찬가지로 뉴런 손실이 일어나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민감기 동안 일어나는 신경 조직화는 이제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만약에 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뉴런이나 시냅스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면은, 자, 뉴런이나 시냅스는 다시 생긴다 그랬어요? 안 생긴다 그랬어요? 다시 안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신경 조직화는 이제 불가역적이고 발달의 다양한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민감기가 존재해요. 물론 딱 24개월 이후부터 민감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양한 민감기가 존재합니다. 이 민감기 때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의 자극과 뇌신경세포의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기가 민감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심리학에서 기억을, 그러니까 어떤 연합 맞나? 뭔가 이제 딱 원인과 결과, 어떤 사건과 뭐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 그걸 소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소거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계속 자시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해당 자극과 어떤 행동이 강하게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자극을 제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연결이 이제 끊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걸 소거라고 하죠. 민감기에 적절한 자극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은 시냅스가 소거가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민감기가 존재하고, 요 신경 가소성은 경험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예요. 뇌세포가 경험의 영향에 고도로 반응적이다. 네, 자주 활성화되는 시냅스들은 선택적으로 유지를 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시냅스들은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냅스들을 많이 유지를 해서 아이가 커서 더 똑똑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걸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인간의 발달은 총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만약에 이제 그런 뇌세포들을 신경계를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자극을 제시하고 더 많이 훈련시키게 되면은, 근데 아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자극을 받아들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과도한 과제를 갖다가 시키거나, 자,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한 학기에 하나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만 듣는 건 아닌데, 제가 만약에, 자, 이번 주는 과제가 한 6개쯤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교수님들 전부 다 6개씩 내줘. 수업 6개 듣는데. 그럼 한 주에 과제가 36개야. 자, 그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할 수도 있겠지. 독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자극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부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뭐가 된다 그래, 뭐라 그러지? 번아웃? 아이들한테 번아웃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고, 뭐 아무튼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서적인 부분이나 애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트레이드 오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자극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생애 초기 뇌 발달은 전적으로 성숙 프로그램의 전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도,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경험 기대적 가소성이 있고 경험 의존적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 기대적 가소성은 인류가 가지는 공통적인 경험에 따른 가소성을 이야기를 하고, 경험 의존적 가소성은 개체의 특수한 생활 환경에 따른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조금 헷갈리는 개념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경험 기대적, 예정적 가소성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경험에 따른 이제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가소성은 뭐예요? 가소성인데, 요건 이제 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요 뒤에 있는 실험이 좀 잔인하니까 사람 대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포유류 좀 그렇다. 뭐 아무튼 생물이 있으면, 안구가 있는 생물은 왜 안구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안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구는 뭐 시신경 연결해가지고 대뇌랑 이렇게 막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이미 뇌 형성을 돕는 데 있어서 적은 유전자 정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유전자에 이미 프린팅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프린팅 되어 있어 갖고, 자, 이 개체는 시각 자극을 받아들여 갖고 뇌에서 처리하는 종이기 때문에, 자, 눈이 생기고 이 신경계를 미리 다 배선을 시켜 놓는 거예요. 배선을 시켜 놨는데, 그거는 이제 경험 기대적 가소성이라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이 개체는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체다라는 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발달 중인 뇌가 기대하고 있는 경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발달 중인 뇌가 기대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시각적 자극이에요. 근데 발생하지 않아. 안 보여. 그렇게 되면은 이 시신경이 죄조직화 된다라는 거죠. 요 두 사람이 1970년에 그때만 해도 뭐 IRB나 이런 것들이 동물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했던 시기니까 고양이 시각 박탈 실험을 했어요. 태어난 고양이의 한쪽 눈을 이제 가려놨어요. 한쪽 눈을 아예 까맣게 가려놓고 몇 달을 지켜본 결과 다시 이제 까맣게 이제 된 걸 뗐는데 안구 자체에 이상은 없어요. 눈도 이렇게 돌아가고 해요. 근데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자, 태어나자마자 이 고양이의 이 눈은 뭘 기대해요? 어떤 빛을 기대하는 거예요. 시각적 정보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었은 그 기대하는 대로 신경을 다 미리 다 배선을 해놨는데 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자, 어떻게 한다? 이걸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뇌하고 이 안구에서 들어오는 시신경의 길을 갖다가 이제 끊어버리고 시각과 관련있는 세포들이 이제 다 재조직화 되는 거죠. 빛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박탈돼서 빛에 반응하지 않도록 이제 재조직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 어떤 경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계 배선도 만들고 뭐 이런 기관들도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경험 기대적 가소성이고, 경험 기대적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대하는 있기 때문에 여기다 써야겠다. 기대하는 어떤 경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 이제 상실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험 의존적 가소성 같은 경우에는 개체의 특수한 생활 환경에 따른 가소성인데, 그러니까 현재 경험하는 거에 따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환경과, 이건 뭐예요? 환경의 영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 경험 의존적 가소성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환경과 실험실 환경에 자란 쥐, 그래서 봤을 때 더 많은 수지상 돌기와 지지세포가 보유했고, 다양한 학습 과제 같은 것들을 더 잘 수행을 했어요. 왜냐면 이 실험실 쥐는 맨날 뭐예요? 미로에서
먹이 찾아 먹고 문 열러 다니고 버튼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밥알 주워 먹고 뭐 이런 걸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 같은 거에 특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가서도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 연주자의 피질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올린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바빠요? 여기가 훨씬 바쁘죠. 그리고 이제 왼손가락과 관련된 그 뇌의 피질이 다른 사람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보면은 발달을 한다라는 게 뭐 그 이런 어떤 경험 의존적 가소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반증이라기보다는 증명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뇌는 쓰면 쓸수록 그 변화하고 발달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세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이제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좌뇌 우뇌 코어가 두 개잖아요. 이 코어가 두 개니까 뭐 한쪽은 쉬더라도 한쪽은 계속 돌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계속 쓰세요, 머리를. 여러분들도 쉽게 하려고 하면은 인생이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쉬게 되죠. 일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자, 아무튼 뭐 이런 신경 발달과 가소성에 대해서 경험 기대적 가소성과 경험 의존적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뇌 손상을 했을 때 뇌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볼게요. 뇌 손상을 겪은 후 어느 정도 재구조화를 가지긴 해요. 네, 아동의 경우 뇌 성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으로 인한 재구조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가소성이 떨어져 갖고 손상으로 인한 재구조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죠. 태내 발달과 출생 후 첫해 뇌 손상은 뇌 발달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성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을 짓는 중에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철골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철골 구조를 막 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출생 후 첫 해에 뇌신경계의 어떤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철골 부실 공사를 했어요. 내부 어쩐 그 기둥 잡는 걸. 그게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집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태내 발달과 출생 후 첫 해에 뇌가 한창 이렇게 발달하고 있을 때 뇌 손상은 전체적인 구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광범위한 부전적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이제 과소성이 높은 시기,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완료가 되고 이제 하나둘씩 기능을 찾아가고 막 뇌가 막 연결되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소성이 높은 시기인데 가지치기 시기, 뇌의 손상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손상이 되면은 다른 부분은 아직 그 뭔가 기능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들어가지 인스톨이 안 된 부분들에서는 다른 쪽 그 어떤 자극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자, 여기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피질하 영역의 과도한 연결과 피질 영역의 낮은 연결이 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피질 하향의 과도한 연결, 시냅스가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폐 스펙트럼, 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유전 가능성이 높은 발달 장애예요. 우리가 이제 유전성 그 지수라 그래야 되나? 그 수치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대충 한 60% 정도 유전에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ASD의 비전형적인 배선은 유전적 영향의 일부 원인이 비전형적인 배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했던 시냅스들이 막 그 형성이 되고 뉴런들이 이렇게 막 생길 때 정상적으로 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꼬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원인으로 이제 주장되기도 하고, 청소년 혹은 초기 성인기 조현병은 사춘기경 정상을 벗어난 가지치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이 됩니다. 뭐 주장이에요. 뭐 실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소성은 뇌 발달 중 손상을 보상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그 영향을 받았을 때 다시 그거를 보상하고 혹은 이제
원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능을 어느 정도 수복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실패하는 가소성, 여기 실패하는 가소성이라는 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민감기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한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실패한 가소성은 발달을 부정적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 가소성이라는 개념은 자, 긍정적일 때만 쓰는 걸까요? 부정적일 때만 쓰는 걸까요? 이거는 뇌 발달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신경계 발달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길게 이야기 안 했나? 그 정도로 얘기하면은 대충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영아기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이 영아기 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각과 지각 혹은 뭐 신체 발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신생아 삶에 대한 준비, 신생아 반사. 반사는 이제 생존 반사하고 원시적 반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생존 반사 같은 경우엔 적응적 가치를 지닌 반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여줄 보호자에게 귀여움을 받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 웃음 이런 것들은 이제 생존 반사가 될 수 있겠죠. 원시적 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그 나무 위에서 살 때 털 북실북실하고 나무 위에서 살 때 그때 이제 그 나타나던 반사인데 진화 역사의 전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애 최초 몇 개월에 사라지는데 문제는 출생 시 원시 반사가 없거나 사라지지 않으면은 신경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신경계 검사라든지 이런 거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뭐 EBS에서 여러분 한번 본 것 같은데 왜 어떤 되게 오래전 다큐 프라임 영상인데 어떤 간호사가 아이가 이제 딱 태어났을 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생존 반사는 호흡 반사, 눈 깜빡임 반사, 동공 반사, 뭐 정향 반사, 빨기 반사, 뭐 삼키기 반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한번 그냥 쭉 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자, 근데 원시적 반사도 그냥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빈스키 반사, 파악 반사, 그다음에 모로 반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다른 걸로 대체되고 뭐 사라지고 뭐 논란 반응으로 이제 반응하는 거고 뭐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수영 반사, 걷기 반사 이런 것들. 원시적 반사는 어떤 진화의 전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감각과 지각의 발달, 영아의 감각과 지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뭐 지각자 선호법, 습관화 방법, 뭐 정기적 유발, 높은 진폭의 빨기, 뭐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각자 선호법 같은 경우엔 최소한 2개의 자극을 동시에 제시하고 이 중 영아가 어느 자극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 지금 앞에 있는 게 이게 2개의 자극을 딱 제시를 해요. 자,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뭔가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과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차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이걸 더 선호하겠고 뭐 아닌 사람 뭐 이걸 더 뭐 선호할 수도 있겠죠. 이쁘고 귀여운 걸 좋아하면은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움직임을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 시선이 더 많이 머무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것에 선호를 보이지 않을 때, 자, 이렇게 2가지를 이제 계시는데, 뭐야 저거? 라고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는 거 딴 데를 막 이렇게 봐요. 딴 데를 보면은 자극 자체를 구별하는데 실패했거나 혹은 동등한 흥미를 가졌거나 아니면 아예 둘 다 관심이 없는 물체일 경우에 선호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건을 바꿔보든가 아니면은
그 물건을 바꿔보던가 아니 뭐 물건을 바꿔보는 방법으로 얘네 선호하는지 선호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아이가 이제 뭐 시각 같은 것들이 이제 생후 한 6개월 지나야만 그 완전히 발달을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시각 발달에 있어서 아직 뭐 애들은 잘 못 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습관화 방법. 반복을 통해 친숙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감소. 그러니까 친숙해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감소한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핸드폰을 새로 사면은 어떻게 해요? 막 처음에 따끈따끈한 걸 새로 사갖고 이건 내 이제 막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저거 기간? 약정 기간 이상으로 막 써야지 막 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케이스도 막 끼고 그 방탄유리가 아니라 뭐야 그 요즘엔 보호필름 안 하잖아요. 보호필름 안 하고 뭐예요? 뭐 아무튼 강화유리 이런 거 하고 어디 놀 때도 이렇게 막 살포시 놓고 막 그 충전도 이제 꼬박꼬박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오면은 일단 침대에다가 휙 물론 땅에다 집어 던지진 않아요. 비싼 거니까. 툭 이렇게 집어 던져요. 그런 게 친숙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음에는 굉장히 새로워서 관심이 계속 가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옛날만큼 못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인끼리 주기적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이 자극을 갖다가 다시 리셋하는 거죠. 단순한 학습 과정이죠. 그게 계속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 자, 상이한 자극의 구별 능력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자극에 익숙해지게 한 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두 번째 자극을 제시해서 이때 시각적 주의, 호흡, 심박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전자기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전자기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보통 그 애플 아니다. 애플은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3, 4분기쯤에 이제 출시를 하고 삼성은 언제 출시를 해요? 1, 4분기나 2, 4분기쯤 1, 4분기쯤 이제 출시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익숙해질 때쯤에 다른 걸로 사람들을 갈아타게 하기 위해서 그 출시 일정을 갖다가 서로 엇갈리게 잡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뭐 갤럭시는 이제 노트 시리즈는 3, 4분기에 발표를 하긴 하지만 메인 S 시리즈는 이제 1, 4분기에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한 6개월쯤 되면은 스마트폰이 지겨워질 테니까 요번에는 삼성으로 바꿔봐, 요번엔 애플로 바꿔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겹치게 되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시장에서 이제 둘 다 피부니까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자극에 익숙해진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두 번째 자극을 제시해서 자, 작년 10월 달에 아이폰을 샀는데 올해 3월 달에 갤럭시가 새로 나와가지고 새로 제시해서 이때 시각적 주의, 호흡, 심박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사진 않았어요. 재작년에 이제 그 10S 맥스를 사고 야, 이거는 이제 막 3년 써야지 4년 써야지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이제 막 쓰다가 작년 초에 이제 갤럭시 S가 새로 나왔을 때 저거 사고 싶다. S10이 10S가 나왔죠? S10인가? 갤럭시 S 뭐 아무튼 올해 이제 20가 S20가 나온 거니까 나왔을 때 저거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때 시각적 주의, 내 핸드폰보다 새로 나온 갤럭시 시리즈의 시각적에 가고 뭐 호흡이나 심박은 가빠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망가지진 않았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습관화 방법의 단순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친밀하지만 너무 친밀하지 않을 때 선호의 변화를 이제 보이고 약간 친숙해진 자극과 새로운 자극을 제시하면 친숙한 자극을 더 오래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달에 아이폰을 사갖고 이제 막 쓰다가 12월 달에 갤럭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약발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직까진 마이 프레셔스 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약간 친숙해진 자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아의 응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영아의 시간에 따른 친숙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계속 무언가를 학습을 시킬 때 얘가 여기 익숙해졌나 익숙해지지 않나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떻게 보면 선호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자극을 딱 제시를 해요. 여기서 A라는 자극을 제시를 합니다. A라는 자극을 제시를 해서 쭉 친숙하게 되다가 아주 친숙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 프레셔스 하는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좀 뭔가 별론데 라고 이제 갑자기 침대에 집어 던지는 시기가 왔을 때 딱 B라는 자극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선호가 새로운 자극을 확 올라간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 학습 과정이고, 새로운 자극을 제시를 할 때는 뭐 대충 한 뭐 요 지점 정도, 요 부근에서 요 범위 내에서 그 제시를 하면은 새로운 자극으로 주의가 옮겨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의 감각과 지각 연구 방법 중에 정기적 유발, 쓸데없진 않은데, 핸드폰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소비했네요. 영화의 감각과 지각 연구 방법에 대한 정기적 유발 방법은 머리에다 이렇게 전극을 꽂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보이는 줄 아나 봐. 전극을 이렇게 꽂고 자극을 제시하고 뇌파를 관찰하는 거예요. 뭐 자극을 탐지한다면 해당 부위 뇌파가 활성화하는 걸 가지고 감각과 지각 같은 것들 연구를 하는 거고, 높은 진폭 빨기는 영화의 빨기 행동 조절을 이용해서 지각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쭉쭉쭉 빨고 있다가 뭔가 재밌는 걸 봤어요. 그러면 쭉 빠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뭔가 재밌는 걸 봤어. 그럼 갑자기 확 흥분하면서 빨기 진폭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영화의 감각과 지각 연구 방법, 감각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되게 멀리 왔네. 영화의 감각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온도 감각, 통각, 뭐 시각 이런 게 있는데, 간단히 볼게요. 청각은 이제 영화는 음저가 높은 여성의 목소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 목소리에 주의를 더 잘 기울일까? 엄마 목소리에 주의를 더 잘 기울일까? 엄마 목소리에 주의를 더 잘 기울여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타고 태어난 어떤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타고 태어난 거다. 여성의 목소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거는 뭐 특별히 태어난 거다라고 이제 타고 태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여성의 목소리보다 엄마 목소리에 녹음된 목소리에 또 높은 진폭의 빨기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엄마 목소리 언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뭔가 익숙한 것에는 훨씬 더 이제 익숙한 걸 훨씬 더 잘 들리게 되잖아요. 언제 들었을까? 언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목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나한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면은 귀가 쫑긋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런 것처럼 애를 이제 아까 높은 진폭의 빨기 연구한 그런 입에다가 이제 공갈적 꼭지 같은 거 물려놓고 한쪽에는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한쪽에는 엄마 목소리 녹음한 걸 들려줘요. 그러면 엄마 목소리를 들리게 되면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러다가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쭉 하고 이제 빨게 되는 거죠. 엄마 목소리는 특별한 반응은 이제 아기의 적응력과 관련돼 있고 어떻게 보면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엄마 목소리에 더 잘 반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출생 당시 청각은 시각보다 발달되어 있어요. 신생아도 사람을 알아보고 구분하는데 이제 목소리를 사용한다고요. 이미 청각은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각과 후각, 영아는 매우 분명한 미각적 선호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쓴맛, 신맛, 짠맛보다는 단맛이 나는 음료에서 높은 진폭의 빨기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탄수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맛에 더 선호를 보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쓴 걸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도 단 거는 그렇게 잘 안 먹었던 것 같아. 군대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군대에서도 초코파이나 이런 거 나오면 딴 사람 다 줬어요. 아무튼
또한 이게 맛에 따라 이제 안면 표정이 분명해지고, 그 미각 같은 경우에는 왜 발달했냐? 그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뭐 양수를 이제 맛을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미각적 선호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양한 냄새를 탐지할 수 있으며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이제 고개를 돌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출생 후 일주일 후 어머니 고유 냄새를 학습 가능하며 다른 어머니 것보다 자기 어머니 냄새를 선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즈에다가 모유를 묻혀요. 거즈에다 모유를 묻혀서 A 거즈에는 엄마 모유를 묻히고 B 거즈에는 다른 다른 여성의 모유를 이제 묻혔을 때 애 옆에다가 이렇게 거즈를 갖다 대면 이러면서 이제 그 엄마 냄새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엄마 고유의 냄새를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모유를 이제 갖다 대도 그쪽을 이제 찾아간다는 거죠. EBS에서 하는 그 다큐 프라임인데 제목은 까먹었어요. 뭐 출생의 비밀인가 탄생의 비밀인가 뭐 있어요. 되게 오래전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거기서 이제 감각과 지각이 있는 태내기 혹은 그 출생 후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넷플릭스에 없나 그런 건? 아니면 IPTV에서 뭐 다큐 프라임 같은 거는 그 컨텐츠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서 보세요. 그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촉각, 온도감과 통각. 접촉을 받으면 다양한 반사를 나타내고, 우리가 아까 반사한다 그랬죠. 반사를 한 이유는 자극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접촉에 대한 민감성은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반응성을 나타내고, 미숙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신경계라든지 이런 감각들이 덜 발달한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마사지를 해준다는 게 뭐예요? 어떤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극을 계속 준다라는 거는, 자, 느껴지면 이 감각 자극이 어디서 처리가 돼요? 쭉 타고 올라가고 여기서 처리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뇌 발달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자극이 있으면은, 처리할 자극이 있으면은 계속 무언가 이렇게 정기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달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사지들이 발달의 호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지각. 시지각이 가장 복잡하고 가장 늦게 발달해요. 왜 가장 늦게 발달할까요? 자, 미각이나 후각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나 청각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서 소리를 듣고, 뱃속에서 엄마 양수를 이렇게 맛을 보면서, 그, 감각 처리할 정보들이 계속 있으니까, 뭐 해당 기관들이 이제 발달하겠죠. 거기는 감각 세포들도 발달을 하고, 근데 시각은 계속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자극이 없어. 자극이 없다가, 언제 봐요? 딱 태어났을 때, 이제, 갑자기 빛이 마야이 하면서 이제 빽 하고 울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이제 엄마 뱃속의 온도가 달라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신생아의 감각 능력 중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게 시지각이고, 형태보다 얼굴을 추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성인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자극의 차이가 크고 명암 차이가 크면 신생아도 움직임, 색, 명도 변화 같은 것들을 감지해요. 시각이 발달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감각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발달이 덜 됐다 하더라도 처리해야 할 정보들이 계속 있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발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잘 못 봐요. 자, 초기 영화의 유형과 형태에 대한 지각을 보면은 초기 영화 유형 지각, 단순한 흑백 계란형보다는 복잡한 자극을 선호해요. 근데 복잡한 자극보다는 정상적인 얼굴을 선호합니다. 왜 정상적인 얼굴을 선호하는지는 몰라요. 애들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신생아한테 자, 사람 얼굴이 좋니 아니면 복잡한 계란 모양이 좋니라고 물어볼 수 없죠. 얘네는 말을 못하니까. 야, 이걸 왜 좋아해?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자극을 보면서 배시시 웃거나 아니면 까르륵 할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애들이 왜 사람 얼굴을 더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답은 이제 뭐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라고밖에 이야기를 못하죠. 정상적인 얼굴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영화는 미세한 부분을 구분했을 정도로 자신의 눈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눈 안에 있는 굉장히 미세한 근육들을 다 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카메라 있잖아요. 내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초점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럼 저 카메라가 계속 줌을 당겨, 내 초점을 잡기 위해서 줌을 당겼다 줄였다 당겼다가 뭐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눈도 저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줄이고 쪼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발달해야 된다? 그런 시각적인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미세한 근육들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이 수초화가 일어나야 되고 시내스가 발달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쭉 다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적당히 복잡하고 적당히 복잡하면서 극명히 대조된 형태며 움직이며 주의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요즘에도 이제 집에다 모비를 달아 놓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옛날 그 집에 놀러 가면은, 애들 집에 놀러 가면 천장에다가 이렇게 모빌 같은 것들을 매달아 놔요. 그리고 얘가 탈랑탈랑 움직이면서 이제 애들이 그걸 보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에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스텔 톤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아이들의 신경계의 특성상 원색들, 대부분의 아이들 장난감이 빨간색, 뭐 파란색, 아니면 녹색 이런 거잖아요. 극명히 대조되면서 이런 거를 더 잘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은 파스텔톤이라든지 이런 흐리멍덩한 색들도 이제 인식하고 잘 구별할 수 있긴 하겠지만, 혹시 그런 거는 부모들이 좋아서 사는 거지 애는 그거를 잘 구분을 못 할 거예요. 못해요. 자, 후기 영화의 어떤 형태지가, 영화의 시각적 세계는 계속 빠르게 성숙하고 더 잘 볼 수 있고 복잡한 자극 같은 것들이 구별 가능합니다. 3개월 정도의 영화는 주관적 윤곽 같은 것들을 지각을 해요. 좀 아까 얘기했던 게 얼굴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 복잡한 거, 그 다음 개량을 선호하는 거. 너무 복잡한 거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적당히 복잡한 걸 볼 수 있고, 요게 주관적 윤곽이에요. 이 3개월 전의 아이들은 그냥 이제 그 팩맨 4개가 보이는 거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관적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 사각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시지각에 대해서 3차원 공간에 대한 지각을 보면은, 우리는 이 세계를 2D로 인식하나요? 아니면 3D로 인식을 하나요? 3D로 인식을 하죠. 크기 향상성이라는 거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이 내 바로 앞에 있을 때하고 저 멀리 있을 때하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자, 그 펜하고 이렇게 봤을 때 펜하고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크기가 진짜로 변해요. 이 크기는 동일하죠. 가깝게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거고,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 가깝게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크기 변화는 불구하고 다양한 거리의 물체들이 동일한 크기로 지각하는 게 크기 향상성인데, 생후 1년 내내 이제 이런 것들은 꾸준히 향상해요.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꾸준히 향상이 됩니다. 만약 영화가 깊이에 대한 그림 단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사진의 우측 가장자리가 더 가까이 있다고 이제 지각을 할 것이고, 좌측에는 좀 더 먼 가장자리보다는 우측 가장자리를 만지려고 손을 내밀 거라는 거죠. 크기 향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단서라고 하는 거는 7개월 된 영화는 상대적 크기, 음영, 결, 기울기 등 선정원과 같은 그림 단서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5개월 된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영화가 그림 단서 중 중첩에 민감하다면 명확히 시각 모형 중 가장 근접한 쪽, 이게 1,
2, 3이면 어딜 만지려고 해요? 예, 1을 만지려고 하게 되는 거죠. 7개월 된 영아는 이런 내밀기 선호도를 보이니까 대충 7개월쯤 되면은 그린 단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아의 어떤 시지각 발달을 보면 출생에는 크기 향상성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요즘 1, 2, 3개월 운동 단서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5개월 정도 양한 단서를 사용하고, 6, 7개월은 단한 단서, 그린 단서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차원 공간에 지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깊이 지각 발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각절벽 도구 같은 것들을 개발했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다른 연구들을 진행하는 데 사용이 됐었죠. 일단 깊이 지각, 영화 깊이를 지각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각절벽 장치를 이제 고안을 했는데, 6개월 반 이상의 영아의 경우 10%만 깊은 곳을 건넜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10%만 깊은 곳을 건너고, 그럼 90%는 어떻게 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다라고 하는 거는 깊이를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갔다라는 거죠. 2개월 된 영아의 경우 깊이를 탐지할 수 있나 절벽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는데, 6, 7개월 아동의 경우 운동 단서, 양한 단서, 단한 단서에 민감하나 대부분 기어다니다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다닌 영아가 아직 기지 못한 영아보다 훨씬 더 절벽을 더 두려워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 깊이 지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나타나긴 하지만, 떨어져 본 경험들이 이런 시각절벽 실험에서 6개월 반 이상 아이들이 건너지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 이동한 영아의 경우 이동 시 시각적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공간적 지표를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물체가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멀리 있거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가면 커져 보이고 내가 멀리 가게 되면 이제 작아져 보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각적 지표에 민감해지면서 운동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것들을 이제 향상할 수 있고, 이렇게 어디 쓰레기통에 이렇게 휴지 던져갖고 넣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시각적 지표에 민감해지면서 공간 지각 능력들이 좋아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지각이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꽤 오래 달려온 것 같은데 아마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습관화, 영화의 학습에서 이제 습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학습과 기억이 됐던 초기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습관화는 영화도 신생아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영화의 어떤 감각 능력을 감각과 지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습관화 방법을 활용해서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자극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에 반응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들 실험을 했는데, 탈습관화, 이전 자극과 상이한 자극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열렬히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습관화 그래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중간 부분에서 이 위로 넘어가는 게 뭐라고 탈습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습관화 속도는 이제 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개인마다 다르며 생후 첫 6에서 8개월 동안 빠르게 습관한 영아는 생후 2년째 되는 해에 더 빠르게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습관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이제 학습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고, 학습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또 달리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신경계의 발달이 조금 더 자리라기보다는 더 빠르게 됐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 수초가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됐다든가, 아니면 특정 신경계의 연결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에 의한 거예요? 유전자에 의한 거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거에 의한 걸 수도 있는데, 생후 첫 6에서 8개월이니까 환경적인 영향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이제 2년째 되는 더 빠르게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고, 습관 속도는 정보 처리 속도, 주의력, 기억의 새로운 것에 선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과 근데 이게 나중에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어떤 지적인 능력을 학습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몇 개월 빠른 거지, 아이들의 발달은 그러니까 어떤 신경계 손상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아이들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일정 수준까지는 다 올라가게 돼요.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습관 속도가 이제 조금 느리다고 해서 얘가 머리가 나쁜가? 라고 생각하면은, 부모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보장적 조건화라든지 뭐 주석적 조건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초기에는 그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던 중립자극이나 특정 반응이 이끌어내는 무조건 자극과 연합됨으로써 그 반응을 이끌어낸,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 하면 누굴 떠올려야 돼요? 파블로프의 개를 떠올려야죠. 근데 개 이름이 자, 종밥침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신생아의 고정적 조건화는 내 반사활동에 국한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을 이제 형성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한테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면은 뭐 안정을 찾는 거, 얘들 빽 하고 우는데 아빠 갈게, 엄마 갈게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빽 하고 울던 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가 어떤 안정을 주는 거, 내가 안정을 찾으려면 기저귀를 갈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이거나 뭐 이런 거야 되는데, 그게 오기 전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작적 조건화는 특정 반응이 이끌어낸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에 따라 행동이 변하는 조성이라고 했어요. 쉐이핑. 생물학적 중요성을 지닌 행동들에 대해서만 조건적으로 조건화 가능하고 원령이 증가할수록 조작적 조건화는 굉장히 쉬워져요. 왜 조작적 조건화를 갖다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잇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초기 조작적 학습의 사회적 의미는 신생아도 행동과 결과를 연합할 수 있다. 인과관계, 타인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 아니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안기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괜히 한번 웃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부모들은 이러면서 이제 신멋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안게 이거 이뻐라 하면서 이제 안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애들도 이제 품속에 앉아갖고 이제 계획대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웃음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이 보였을 때 웃으면 나한테 뭔가 좋은 걸 주겠지, 나를 안아주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웃으면 저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걸 이제 연결을 짓는 거죠. 인과관계를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새로운 얘기를 하자면은 그 영화도 학습을 하는데 통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패턴을 탐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요 조작적 조건화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조작적 조건화가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매우 어린 시기부터 영아들은 하나의 사건 뒤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은 규칙성에 굉장히 민감해. 왜 규칙성에 민감할까? 자, 이것도 애들한테 물어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규칙을 만드는 게 뭐에 유리하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규칙성에 민감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들도 음악, 행동, 말소리 영역에서 규칙성을 추적 가능하고, 말소리 영역에서 규칙성을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음악, 행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피슈바인이라는 학자가 1975년에 직관적인 확률적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확률적 사고는 유기체가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른 시기부터 발현되는 능력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른 시기 확률적 사고는 일종의 인지적 신념, 아직까지 인지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인지적 신념으로서 직관적, 감성적, 암묵적인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1차 직관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신념 체계고, 2차 직관은 이제 교육 문화적 경험에 의해 재구조화된 신념 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 직관은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 찍을 때 그 직관은 가끔 틀릴 때가 있겠죠.
부족하거나 편향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고, 뭐 1차 직관은 1차 직관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는 오류를 범위 쉽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직관을 발달시키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아동기 이후의 이야기겠죠. 아무튼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1인 시기부터 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직관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치원 애들 같은 경우에는 2시쯤 되면, 아니면 이제 뭐 시계를 볼 수 있으면은,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애착을 형성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good enough라고 적당히 잘하면 된다, 적당히 잘하면 아니긴 하지만 good enough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육자와, 물론 우리가 애착에 가서 얘기할 거이긴 하지만, 양육자와 자녀 간의 어떤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갖다가 이제 애착이라고 거기서 형성되는 게 애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동이 양육자에게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내주고, 그 양육자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어떤, 나는 왜 서비스라고밖에 말을 못할까?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항상 양육자가 아이한테 잘할 수는 없어요. 그쵸? 양육자 사람이니까 잠 자고 밥도 먹고 해야 돼.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해주면은 저 사람은, 아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냥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믿어도 되겠다라고 이제 어떤 그 패턴을 탐지한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애착을 얘기할 때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적인 능력, 확률적인 사고도 할 수 있다. 발칙한 주장, 내가 이 피슈반이라는 대학자한테 발칙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담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신생아의 모방과 관찰학습. 타인의 행동을 모방으로써 이루어지는 학습이고, 관찰을 통해 습득된 새로운 반응은 강화될 필요가 없거나 학습되기 위해 시행될 필요가 없어요.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가 보고 머릿속에 처리해가지고 다시 아웃풋 하는 거예요. 관찰 대상에 대한 관찰과 행동에 대한 상시적 표상을 구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근데 요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해야지만 요걸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방을 하기 위한 행동 자체가 단순하면 아주 어렸을 때 할 수 있긴 한데, 단순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복잡해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신생아의 모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일에도 생후 7일의 성인의 얼굴을 모방할 수 있으나 이는 3, 4개월이 지나면 끌어내기 어려워. 아주 어렸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못해? 시간이 지나면 여러가지 능력들이 더 발달하고 뇌도 더 발달하고 해가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안 돼?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신생아의 모방은 기본적으로 감각관 지각의 또 다른 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의 얼굴에서 보는 안면 운동과 자신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는 안면 운동을 이제 대응시킨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한 학자는 신생아의 제한적 모방은 반사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비자발적 반사 도식에서 자발적 모방 도식으로 대체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혀의 밀게 입 벌리기는 모방이 아니고 신생아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광경을 입으로 탐색하는 거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런 신생아의 모방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가 또 그럴듯하면 그 주장을 따라가면 돼요. 연구 결과라든지 이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어떤 하나가 절대적인 이론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부족한 이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족한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지 틀린 이론이라고는 하기가 조금 그래요. 물론 뇌피셜은 틀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도출이 됐다라면은, 물론 이제 연구법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통계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항상 5%의 오류를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5%에 해당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오류고, 옳지 않은 어떤 연구 결과, 옳지 않은 단계보다는 연가서를 수용하게 되는 연구 결과니까, 틀린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연구 결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관점이고 하나의 해석 관점이기 때문에 틀렸다 맞다 틀렸다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논문을 보거나 할 때 A 연구와 B 연구가 있을 때 이 연구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드는 생각은 어느 연구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일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와 좀 더 가까울까를 좀 생각을 하면은 논문을 볼 때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하잖아.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반박할 깜냥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뭘 선택하냐? 이게 조금 더 내 마음에 끌리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좀 더 편하겠죠. 자, 신생아의 모방과 관찰학습, 그 지연 모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아제 인지 발달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지연 모방은 자신이 지켜본 모델을 행동 이후 특정 시점에서 다시 행할 수 있는 능력이야. 자, 유지 행동을 특정 시점에서 다시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눈앞에서 보고 모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모방한 행동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컨테이너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이 훨씬 더 발달을 해야 되는 거고, 행동적 변화는 뭐 학습, 계속 연습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양육자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학습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여러 가지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그 전달받는 그 여러 가지 감각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혼자서 충분히 학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때려 넣지 않아도 아이들은 충분히 물론 이제 그런 적절한 자극이 안 되면은 뇌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과도한 어떤 자극을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뭐 대학 생활을 할 때 대학생 기준이라고 보면은 한 주에 과목을 6개 듣는데 모든 교수님이 과제를 6개씩 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악의 발달까지 좀 길게 긴 시간이었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듣는 여러분들 더 많이 고생스럽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영악의 발달을 마치고 이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인지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